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2024선의 움직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의 움직임 역시 괜찮습니다. 532선까지 움직임.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김종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시장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뭐 별다르게 걱정을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어찌되었든 한 단계 더 진보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공화당도 여론조사에 의했든 무엇에 의했든 한 발 양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 이유는 마지막까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카드였다. 즉 이것이 합의를 안 하고 계속 그 정부의 폐쇄로 가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니라 너희가 그 정도까지 항복했으면 한 발만 더 물러서면 나도 한 발 물러서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준 거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소식이 나왔을 때는 장이 끝난 이후에 선물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잠시 또 여러 가지 후속 기사들이 올라오면서 바로 또 거의 보합까지 되돌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바마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한 단계 더 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증시는 그동안 근근히 버티는 양상이었지만 미국 증시는 고점 대비해서 꽤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렇게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던 정부 폐쇄와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한 단계는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단계 나아간 것이 최소한 뒤로 밀리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장 후반에 나왔던 미국 장 후반에 나왔던 이슈에도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 가능성을 보면서 어저께 그렇게 많이 털어냈던 선물을 다시 채워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 채워놓고 있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계속 유지가 되니 뭐 지금 시장을 그대로 보자라는 거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글쎄요. 이보다도 더 눈에 띄는 게 이 옐런인가요? 뭐죠? 그 지명자 맞죠? 예. 그분이 아무래도 유동성 유지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오늘 금융주가 상당히 강하네요.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펀더멘탈적으로도 이제 실적과 관련된 얘기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매와 관련된 얘기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펀드 관련 얘기도 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가장 먼저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건 코데스 200의 일본과 외국인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눈에 띄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했다가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금 양봉을 보이면서 탈출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이 매도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동안 제가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액티브 펀드인지 패시브 펀드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액티브 펀드보다는 패시브 펀드의 움직임, 또 패시브 펀드는 미국의 장기 펀드들의 움직임이 최근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의 수급 안정성을 좀 높여지고 있는 국면이다. 그러면 그 미국의 장기 펀드들이 왜 사느냐? 주식을 사고는 싶은데 별로 살 게 없고 그렇다고 위험한 동남아를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동남아 쪽의 외국인 매매 동향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한국이나 대만이나 상대적으로 최근에 조금 나아 보이는 인도 같은 쪽으로는 또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고요.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럽 쪽에서는 최근에 이 남유럽 국가들의 주가 수익률이 장난 아니거든요. 계속 신고가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유럽이 살아나는 건 그거 참 힘든 데 쪽 아니었나요? 예.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살아났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이태리하고 스페인이 스스로 이제 국채를 발행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 갈 곳 없는 자금들이 결국은 옐런이 아직까지 자금을 걷어들이진 않겠다라는 그런 시각과 함께 전체적으로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로 풀린 거죠. 근데 이 고삐 풀린 망아지가 과거처럼 이렇게 아주 어린 망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마트하게 갈 곳만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펀더멘탈적인 이유도 있고
추가적으로 올라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지역만 골라서 그런 종목만 골라서 지금 공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덱스 200을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패시브 펀드가 들어오면 일종의 이제 지수를 사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최근 지수가 횡보하면서 나타난 며칠간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매수의 강도도 줄어들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종목을 샀습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몇 종목을 제외하면 아예 시장 사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 종목이 버티면서 지수는 2000선인데 종목은 맨날 한 300개 오르고 500개 빠지는 그런 양상을 매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좌 수익률은 제자리인데 지수도 제자리. 그리고 이런 대형주가 없으신 분들은 아예 또 이탈하거나 또 개별주 아주 잘 구워지신 분들의 수익률은 또 월등하거나 이렇게 이제 큰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시장 흐름이었는데 이 코덱스 200을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계속 강하게 사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주식 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수 편입 과정에 있어서 많이 채워놓은 종목을 살까요? 아니면 덜 채워놓은 종목을 살까요? 아무래도 덜 채워놓은 종목을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주 쪽에서 가장 덜 올랐던 증권주가 오늘 퍼덕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들은 실적 모멘텀까지 조금 받쳐주니까 오늘 오른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은행주들의 오르는 이유, 전 증권주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은행주 쪽만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은행에 이제 3대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기업과 가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의 이 전반적인 움직임이 그래도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6주 만에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조금씩은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조금 안정되고 있는 게 아니냐. 결국 은행도 대출 장사인데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 그리고 전체적인 펀더멘탈의 그림도 2분기 바닥, 3분기, 4분기 서서히 회복. 이런 구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런 구도가 조금 지연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림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서 이제 대출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 태도가 조금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신용 위험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최근에 좀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연체율 같은 부분에도 그동안 가장 높았던 것이 이제 기업 연체율, 뭐 중소기업 연체율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은 줄고 장사는 조금씩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제 매력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은행주들도 서서히 이제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은행들의 12개월 선행 PBR을 보셨을 때 여전히 조금 못 미친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ROE가 크게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한 0.8배에서 0.9배 정도 사이를 보통 이제 장기 평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0.6배에서 0.7배 사이에서 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조금 더 남지 않았겠느냐. 또 하나 조금 전에 코덱스 200을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순위를 쭉 업종별로 보시면 단연코 전기전자가 1위고요. 2위가 이제 금융업종이란 말이죠. 근데 자동차가 아니네요. 예, 금융업종 내에서도 실제로 금융지주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월등하고요. 또 거기에 삼성생명이 들어오면서 비중을 크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덱스 200이 들어와서 코덱스 200을 산다라는 것은 코덱스 200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동안 전기전자는 약간의 오버행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에 편입된 것보다 더 많이 사면서 액티브 펀드들이 이미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펀드들 입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사야 될 것은 기존에 많이 채워놨던 IT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 아니냐. 그러면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돌 거냐. 은행주인데 은행주들이 지금 뭐 펀더멘탈도 최소한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현재 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나타나고 있는 금융주의 반등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순환매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뭐 이제 지수가 2050점 넘어서고 그러면 노팔떡이게 하겠죠. 그런데 말 그대로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죠. 죽은 고양이도 던지면 땅에서 튀어오른다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증권주를 정말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뭐 삼성증권, 뭐 대우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나중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사람 잘라내면서 치열한 뭐 증권 쪽에서 수익성이 뭐 뚜렷하게 개선된다든지 시장에서 수익을 크게 낼 만한 요인이 나올 만한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차라리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개선 요인이 있는 은행주들이 코덱스 200 매수에 따른 추가적인 현물 매수가 유입된다면 금융주 쪽에 어느 정도 수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대적으로 그동안 덜 움직였던 거래가 덜 됐던 종목군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것은 좀 생각이 난 건데 그 미국의 은행 쪽 금융 쪽 완전히 망가지다가 다시 이렇게 뭐 구조 조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난 게 한 3년 만인가요? 어떻게 된가요? 지금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웬만한 뭐 업체들 중에서 뭐 망한 데도 많고, 그리고 정부가 이제 모기지 업체들은 대부분 다 인수를 하고, 모기지 채권 업체들도 대부분 인수하면서, 어쨌든 뭐 살아나는 데는 뭐 2년 반, 3년 정도는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사실 뭐 합병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구조조정도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고, 좀 내부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나요? 은행주나 근데 이제 특히 증권주도. 그 증권주는 아마도 이제 좀 글쎄요, 뭐 이게 제가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마음 아픈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난립한 방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업계가 정말 특화돼서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는 정말 IPO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 몇 개 업체는 정말 이제 중소형 업체들을 발굴하는 일종의 IPO를 좀 발굴하는 그런 업체들, 뭐 나머지 몇 개 업체는 뭐 채권의 인수만 하는 그런 전문적인 업체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부분 30개가 넘는 그 증권사가 모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펀드를 한다거나 펀드 판다거나 뭐 자산 관리도 삼성증권에서 좀 성공하니까 다른 데도 다 전부 쫓아가고 또 ETF 잘 되면 ETF도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증권업종의 조정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인력을 잘라내는 것 자체로 버티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구조조정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력 구조조정이 아닌 업계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미 IMF를 통해서 한번 큰 구조조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남은 구조조정은 이제 정부가 들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사는이 과연 좀 더 공격적으로 이 디벨롭먼트 뱅크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저렇게 좀 어정쩡한 위치에서 정부 뒤에서 이렇게 슬슬 움직일 것이냐, 이 정도만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종은 상대적으로 구조조정 압력에서 또 조금 자유롭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주와 금융주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항상 좀 뭔가 속는다는 느낌으로 항상 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은행주는 좀 괜찮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럼 어떤 종목이 제일 좋으냐? 네, 뭐 이런 종목들을 질문을 거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전 예전부터 신한지주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요. 신한지주 참 깐깐하죠. 근데 요즘에 조금 태도를 바꿨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원래 신한지주, 그러니까 좋다는 건 잘 알고 그 재무구조 건전성도 있는데, 그만큼 어떤 유동성, 뭐라 그럴까, 신용의 어떤 거래를 늘리기 위한 그런 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영업 이런 거는 안 하는 그런 분위기는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반등하는 구간에선 대부분 다 오를 거라는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 신용 위험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경기 회복 속도가 또 만만치 않으면 괜히 또 대출을 늘렸다가 확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영업 측면에서만 본다면 단기적으로 M&A가 있는 우리금융이 더 강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영업 확대 측면에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군들이 돋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쪽으로만 가면 좀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굳이 하자면 공격적인 영업 쪽에서는 하나금융지주 쪽,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 포트폴리오 쪽으로 본다면 신한지주 쪽이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KB금융도 괜찮던데 거긴 또 왜 그런 건가요? KB금융은 아무래도 이제 주택 가격과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이들 종목이 서로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뭐 신고가라고 해봐야 과거쯤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시동을 걸어주었다라는 것은 아까 살펴봤던 장사, 대출 측면에서의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것도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 장사도 잘 되고 그러면 아마 보험주와 은행주가 사이좋게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뭐 경기 회복 속도는 또 IMF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제기구, 국내 이제 그 연구 기관들이 맨날 4% 올려놨다가 깎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연필 깎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제시해놓고 나서 조금 지나서 뭐 안 맞다고 깎고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또 얼마나 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연초해놓고 나선 한 0.5% 이상은 깎이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IMF가 비교적 뭐 연도도 넘어가기 전에 많이 깎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다면 아무래도
이 시중금리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은행주들이나 금융주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경기 민감주 쪽에서 조금 더 가파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쪽이 있죠. 화학주입니다. 화학주는 여러 가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학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종목들 보면 참 다양하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이런 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전체 오늘 얘기 드리는 모든 그 얘기들의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이나 거래 안 됐던 종목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순환매 관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업종도 그런 기본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펀더멘탈로 좀 쪼개서 얘기를 하자면 큰 바운더리로 나눠봤을 때 화학업체들은 일단은 정유업체, 또 하나는 석유화학 업체들,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에서 조금 더 내려간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 여기에는 뭐 타이어도 있고 섬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업체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이제 태양광 정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치면 한 4개 정도. 4개 정도에서 석유화학 제품만 놓고 보자면 거기서 뭐 또 KCC류 뭐 해서 다양하게 좀 나눠지는데요. 어쨌든 그 4가지 부류 중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의 판매가 과거에 잘 됐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중국 관련주로 꼽았고 이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최근에 중국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다시 또 불이 붙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중국의 HSBC PMI 같은 것들이 좋아지면서 시장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100%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연관이 있지만 과거만큼 중국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들 업체들이 좋아질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뭐 이 시간에 뭐 여러 번 피를 토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중요한 건 중국의 HSPMI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중국의 중소기업 600개에다 대고 경기가 좋아질 거야 안 좋아질 거야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600개 중에서 최근에 누가 좋아지고 있느냐? 과거처럼 일반 제조업이 좋아지고 건설업이 좋아지고 투자 관련된 업종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 창업한이나 중국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IT 쪽이 좋아지고 있는 거냐를 우리가 면밀하게 업종별로 쪼개서 살펴봤을 때 최근에는 IT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최근 2, 3년간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어디입니까? 휴레패커드, 델,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과 연관되는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부흥될 수밖에 없고 중국에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레노버, 그다음 화웨이, JT,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또 침 튀기면서 설명드렸던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샤오미. 네, 뭐 이런 업체들의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좋아지는데 그런 그 제품들의 부품을 누가 대고 있습니까? 중국의 중소업체들이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HSBC PMI가 좋아지는 쪽의 상당 부분은 IT 쪽이 중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중국의 지표들이 좋아지니까 무조건 화학이 좋아진다? 이런 시각은 이제는 좀 버려야 된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우 애널리스트가 보는 것은 순수 화학 쪽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화학 쪽 워낙 지금 돼서 혹시 에너지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에너지는 좀 얘기가 달라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순수 석유화학 제품들 그리고 뭐 정유 제품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말이 돼요. 예, 과거에 이제 뭐 HSBC 뭐 이런 거 막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중국의 뭐 투자가 살아나니까 산업재 소재 뭐 이런 걸 사자 이런 시각은 이제 좀 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몇 가지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 보면 중국의 최근에 이제 합성 수지 수입 국가들을 좀 살펴봤을 때 한국이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했지만 최근 들어서 영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지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이 뭐 20, 30% 이상을 차지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비중 자체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은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입을 점점 벌리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대만이라든지 그 외에 뭐 중동과 같은 국가들로 벌려나가면서 한국에만 의존했던 것이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원화 강세로 인해서 한국 제품들의 경쟁력이 더 떨어졌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한국이 합성 수출을 수출하는 국가도 이 중국의 비중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타 국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량을 보면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중국만큼의 그 기여도는 수출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총량 기준으로 봐서 좋지 않느냐. 이 얘기는 저는 한 70%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데 중국이 좋아지니까 좋아지는 거 아니냐에는 전 50% 정도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석유화학 제품들의 흐름은 제품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 그나마 이제 정유 쪽보다 석유화학 제품들이 좋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면 이 석유화학이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가격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유가가 있고 기초 유가에서 가장 처음 나온 제품들 경유, 등유, 비행기에 쓰는 뭐 비행기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 나프타에서 분해되는 여러 가지 뭐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런 석유화학 제품, 1차 석유화학 제품들이 있고 여기에서 또 나간 LDP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세분화된 그런 제품들이 이 여러 가지 이 제품들 가격이 모두 따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올라가는데 나프타 가격은 내려가고 또 밑에 있는 제품들 가격은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것들이 모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서 이제 모든 제품들이 다 좋아진다는 얘기는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석유화학 제품들을 보시면 무조건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유가가 최근에 약간 요동치는 구간에서 또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은 나프타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유가는 지금 뭐 110달러까지 올라갔다 103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지정학적 이슈에 막 춤을 추고 있지만 나프타 가격은 조금씩이긴 한데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래 놓여 있는 석유 제품 가격들, 뭐 예를 들어서 폴리플로피렌이라든지 폴리에틸렌이라든지 이런 에틸렌 가격들은 오히려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되는 석유화학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원료가 되는 게 뭐냐면 나프타거든요. 그러니까 나프타 가져와서 나프타를 분해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대산 유화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천 뭐 화학단지라 NCC 단지 이런 게 전부 나프타를 분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료인 나프타 가격은 조금씩 빠지는데 나프타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가격들은 모든 것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제일 좋았던 뭐 자일렌, 톨루엔 이런 것들은 조금씩 빠지고 부타디엔 같은 경우에 좀 반등하면서 제품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제품 가격들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원재료 가격은 낮아지는데 제품 가격 오른다. 이거는 호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그림이 이제 그거를 표현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에틸렌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거, BTS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것을 보시면 최근에 스프레드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원가의 부담이 조금씩 적어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는 특징은 합성 수치의 평균적인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가격 차이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이 스프레드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익이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 결국은 2,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향후 이제 수익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화학업체들 중에서는 우리가 정유주보다는 이쪽을 보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그렇게 등락을 쳤어 도 정제 마진이 별 반등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유주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정제 마진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판매는 잘 되고 있지만 정제 마진이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정유주가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시각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석유화학 제품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원재료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데 제품 가격들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이것도 중국이 이 수요를 땡겨가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3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격 변수들은 일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업종과 태양광 업종의 이익 추이를 조금 살펴보시면 정유업종은 정제 마진이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도 정체인 상황에서 원가 자체만 등락을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2014년 1분기까지는 이익이 계속 빠질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증권사 이익 그 추정에서 많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반대로 태양광 쪽은 보시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3분기나 4분기 정도서부터 순이익은 여전히 적자겠지만 영업이익 쪽에서는 서서히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종의 흐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SOL 같은 것들은 뭐 주가 빠지면 받칠 수 있는 게 그나마 이제 저걸로 받칠 수 있는 거 배당 이런 걸로 받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익 모멘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태양광이나 기초 우리가 이제 화학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펀더멘탈적으로는 연출이 되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큰 전제 속에서 말씀드렸던 수급의 순환 과정과 이런 펀더멘탈을 고려해보면 살 종목이 뻔하게 나오는데 그럼 이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갈 거냐가 이제 핵심인데요. 태양광 쪽은 길게 본다면 조금 다르지만 순수화학 업체들은 이번에 늘어난 이 제품 가격의 움직임과 나프타 가격의 움직임이 만약에 중국의 일시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흐름이었다면 다시 또 전부 내려가거나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설명했던 펀더멘탈의 모든 요인들이 또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석유화학 업체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뭐 LG화학 이런 종목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급이 꺾이면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태양광은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적어도 정말 2, 3년 후를 보면서 긴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하나케미칼이나 OCI 같은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식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 좀 이렇게 화학주 하면은 석유화학이나 정유 쪽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전 태양광이 더 생각이 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인식은 그쪽으로 많이 가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전략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시장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ETF 거래량이 오늘 많이 증가했어요. 네, 증가했습니다. 제가 12시 구간으로 살펴봤을 때 오늘 거래대금 1위가 레버리지하고 인버스였고요. 지금은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 삼성전자가 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거래대금을 합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의 전반적인 거래대금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수 가지고 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가지고 논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투자 전략 가시는 거네요. 예. 네. 결국 그러니까 이제 패시브 펀드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지수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ETF의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아까 그래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오늘 금융주가 올라가는 거고 화학주도 그에 대한 수혜를 펀더멘탈과 함께 입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오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제가 이제 박스를 쳐놓은 그런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거래 강도가 전일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 인버스 2배, 3배 가까이 늘고 있는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죠. KB금융, 현대제철, OCI, LG화학 등 소재주들, 금융주들의 이 거래 대금이 어제 대비해서 어제 만기일이었는데 어제 동일 시간대 대비해서 뭐 4배에서 한 3배 가량 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죠. 롯데케미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펀드에 담지 못했던 종목이나 아니면 지수를 편입하는데 담지 못했던 그런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물이 나올 때는 코스닥 시장이 강했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들 종목이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핵심은 제가 보기엔 이거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곁다리로 말씀드린 건데 이걸 본다면 결국은 우리 지수가 더 가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수가 가속화돼서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계속 미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다른 종목으로의 순환매가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달러의 약세를 기반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옐런이 임명되면서 또 오바마가 오늘 결정을 약간 철회하긴 했지만 이 미국의 부채 한도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면서 달러가 80선 정도 부근에서는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만약에 강해지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로서 봐야 되는 것은 달러의 움직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태리 ETF 지금 보시면 매일 신고가거든요. 스페인과 함께. 그러니까 이들 국가가 자생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것도 4분기에 유럽의 지표들을 조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등락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의 시장의 성격은 달러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무너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들의 시각이 바뀌느냐 그 이전까지는 지수에 대해서는 최소한 급락하진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계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뭐가 움직일 것인가가 또 초점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안에서 IT와 자동차가 그동안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패시브 펀드가 들어왔을 때 뭐 IT와 자동차도 좋겠지만 다른 종목으로의 순환매가 단기적으로는 더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시장에서 조금 발빠르게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정우 애널리스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 해봤습니다.